이분은 해병대 사기 출신으로 인천 상륙작전에 직접 참전하신 우리 해병대의 살아있는 역사이시다. 그런 분에게 치매 걸린 할망구라고? 전 부대원들 앞에서 울려 퍼진 사령관의 분노한 목소리. 그 순간 정문 근무 원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제 자신이 쫓아낸 그 평범한 동네 할머니가 설마 그런 분이었다니요? 을지무 공훈장, 화랑무 공훈장, 보국 훈장을 받은 전쟁 영웅. 해병대 창설 당시부터 함께한 살아있는 전설. 그런 분의 손자가 부대에서 매일 밤 구타를 당하고 괴롭힘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평범한 텃밭 가꾸는 할머니로만 보였던 그분의 숨겨진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가해자들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할머니의 용기가 손자의 운명을 바꾼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조영숙 할머니는 오늘도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고 계셨습니다. 손자 동욱이 좋아하는 라면과 계란을 바구니에 담으시며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검소하게 사셨는데 그런 모습을 본 슈퍼 사장이 가끔 덤을 주곤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혼자 사세요? 응, 손자 녀석이 군대 갔거든. 아, 그렇구나.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머니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평범한 동네 할머니로만 보였죠. 하지만 집에 도착해서 방 한구석에 있는 오래된 트렁크를 바라보실 때면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 트렁크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들어 있었거든요. 동우가 잘 지내고 있겠지? 혼잣말을 하시며 손자 사진을 바라보는 할머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입대한 지 벌써 석 달이 넘었는데 연락이 뜸해지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자주 전화를 걸던 동욱이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안부 인사를 했습니다. 괜찮다, 할머니. 잘 지내고 있어. 짧은 통화 내용이었지만 할머니는 손자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뭔가 힘들어하는 것 같았거든요. 김포 해병대 자대에서 동욱은 다른 동기들과 함께 각계전투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며 기어가는 동욱의 모습은 여느 이등병과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간부들은 유독 동욱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동욱, 내 아버지가 이정호 소령이었지? 네, 맞습니다. 훌륭하신 분이었어. 너도 아버지처럼 훌륭한 해병이 되어야겠다. 이런 대화가 있을 때마다 다른 이등병들이 동욱을 힐끔거렸습니다. 박진석 상병과 윤태호 상병은 특히 그런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겼죠. 박진석 상병은 준장의 외조카라는 배경이 있었지만 동욱처럼 간부들의 각별한 관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야, 이동욱. 훈련이 끝난 후 박진석 상병이 동욱을 불렀습니다. 네, 박진석 상병님. 너 아버지 덕 톡톡히 보는구나. 동욱은 그런 말이 불편했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등병이 상병에게 함부로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자대 생활이 서너 달 지나면서 동욱을 향한 시선들이 점점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동욱, 이리 와. 박진석 상병이 저녁 점호 후 동욱을 구석진 곳으로 불렀습니다. 준장 외조카라는 배경을 가진 그는 부대 내에서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존재였죠. 간부님들이 너만 특별히 아껴주시던데 기분 좋지? 그런 게 아닙니다. 박진석 상병님. 아니긴 뭐가 아니야. 죽은 소령 아들이라고 VIP 대우 받잖아. 박진석 상병의 말에는 질투와 시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윤태호 상병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우리는 그런 대우 못 받는데 불공평하지 않아? 정말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부담스러울 뿐입니다. 하지만 두 선임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진짜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야, 이동우. 저기 구석에 떨어진 담배꽁초 하나하나 다 주워와. 박진석 상병님, 그런 건 뭐 하기 싫다는 거야?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동욱은 1시간 넘게 담배꽁초를 줍고 다녔습니다. 손톱 사이사이까지 더러워졌지만 어쩔 수 없었죠. 이번엔 저 벽에 붙어 있는 거미줄 깨끗하게 치워. 네. 못 들었나? 거미줄 치우라고. 점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동욱이 조금이라도 주저하거나 느리게 하면 욕설과 함께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야, 이 새끼가. 아. 갑작스럽게 날아온 주먹에 동욱이 비틀거렸습니다. 다음엔 더 빨리 해. 알겠어? 윤태호 상병도 그런 박진석을 부추겼습니다. 야, 소령 아들이면 뭐가 달라. 여기서는 그냥 이등병이잖아. 매일 밤 이런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잠들기 전까지 온갖 심부름과 괴롭힘, 그리고 구타까지. 동욱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결국 동욱은 훈련 중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며칠간 지속된 괴롭힘과 구타, 수면 부족과 극심한 스트레스가 한계에 달했던 거죠. 행군 도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동욱을 보고 교관들이 당황했습니다. 야, 이동욱. 의무대로 급히 실려간 동욱을 진료한 군의관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탈진이 아닙니다.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고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 그리고 이 상처들은 뭡니까? 동욱의 몸 곳곳에서 멍자국과 상처들이 발견됐습니다. 명백한 폭행의 흔적이었죠. 이건 가혹행위입니다. 즉시 상부에 보고해야겠습니다. 의무대장은 곧바로 부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정호 소령의 아들이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부대에서 긴급 연락을 받은 조영숙 할머니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손자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거든요.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오래된 트렁크를 열어보셨습니다. 안에는 색이 바랜 군복과 반짝이는 훈장들, 그리고 낡은 군모가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을지무 공훈장, 화랑무 공훈장, 보국훈장. 훈장들을 하나하나 손에 들어보시는 할머니의 눈에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이제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다. 거울 앞에서 군복을 입어보시는 할머니의 모습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젊은 전사로 돌아간 것 같은 당당함이 있었죠.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부대를 찾아가셨습니다. 정문 앞에서 황병국 원사가 할머니를 가로막았습니다. 할머니, 여기는 일반인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손자를 만나러 왔어요. 손자요? 누구 말씀입니까? 이동욱이요. 아, 그 이등병. 하지만 면회 시간이 아닙니다. 돌아가세요. 할머니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하자 황병국 원사는 의심스럽게 쳐다봤습니다. 뭘 꺼내시려는 겁니까? 부대 앞에서 이상한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 좀 보세요. 할머니가 꺼낸 것은 오래된 군번줄이었습니다. 하지만 황병국 원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뭡니까? 어디서 주워온 걸로 거짓말하시려는 건가요? 그리고는 더욱 무례한 말을 했습니다. 치매 걸린 할머니가 헛소리하지 마시고 빨리 가세요. 경비병들 부르기 전에. 해병대 사령부에서는 김철수 사령관이 긴급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동욱의 상태와 부대 내 가혹행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었죠. 박진석,
준장 왜족하라고 해서 이런 짓을 해도 되는 건가? 사령관은 분노를 억누르며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이정호 소령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그를 더욱 격분시켰습니다. 정호야, 내가 내 아들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구나. 김철수 사령관은 젊은 시절 이정호 소령과 동기였습니다. 함께 해병대 생활을 하며 형제같이 지낸 사이였죠. 그 친구의 아들이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니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즉시 감찰에 들어가라. 사령관의 단호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특별감찰 시작한다. 김철수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감찰팀이 부대에 투입됐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부대 전체가 긴장했습니다. 박진석 상병은 아직도 여유로운 표정이었지만 윤태호 상병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동욱, 이등병에 대한 가혹행위 혐의로 조사한다. 사실대로 진술하라. 감찰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조사실에 울렸습니다. 가혹행위라니요? 그냥 군기잡기 차원에서 교육한 것뿐입니다. 박진석 상병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준장 왜족하라는 배경을 믿고 있었거든요. 담배꽁초 줍게 하고 거미줄 치우게 하는 것이 교육이냐? 그건 부대 환경 정화 활동이었습니다. 그럼 이 멍자국들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감찰관이 동욱의 진료 기록 사진을 보여주자 박진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훈련 중에 명백한 폭행 증거다. 더 할 말 있냐? 이때 다른 이등병들의 증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진석 상병이 동욱을 매일 괴롭혔습니다. 담배꽁초 줍게 하고 의미 없는 일들만 시켰어요. 거부하면 때렸습니다. 여러 번 봤어요. 동욱이 울면서 사정하는 것도 봤습니다. 잠도 못 자게 했어요. 밤늦게까지 일을 시켰거든요. 증언이 계속될수록 박진석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윤태호 상병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동욱아, 정말 미안해. 내가 고통받는 걸 보면서도 말리지 못한 내가 비겁했어. 윤태호 상병의 진심 어린 참회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따라한 것뿐이었는데 점점 심해지더라. 정말 후회하고 있어. 한편 김철수 사령관에게는 예상치 못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사령관님, 이동욱, 이등병의 보호자 조사 결과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뭔가? 할머니 조영숙 씨의 과거 기록에 군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어떤? 해병대 관련 기록들인데 일반인치고는 너무 자세합니다. 사령관은 더 정확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그 시각 조영숙 할머니는 집에서 오랫동안 간직해온 모든 자료들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을지무 공훈장, 화랑무 공훈장, 보국 훈장과 함께 해병대 사기 출신임을 증명하는 각종 문서들, 오래된 부대 사진, 신문 스크랩, 공로 증서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신 할머니의 모습에서는 평소와 전혀 다른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군복을 입고 군모를 쓰신 모습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것 같았죠. 영수가 손자를 지킬 시간이다. 혼잣말을 하시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전투 본능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사령관에게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사령관님, 정말 놀라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뭔가? 조영수. 해병대 사기 출신입니다. 뭐라고? 사령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에 직접 참전한 여성 전투요원이고 현재 사기 중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확실한가? 네. 더 놀라운 건 을지무 공훈장,
화랑무 공훈장, 보국 훈장을 모두 받으신 분입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실제 전투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분이 정호의 어머님? 맞습니다. 그런데 사령관님,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어제 부대 정문에서 면회를 신청했다가 모독을 당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뭐? 사령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황병국 원사가 치매 걸린 할머니라고 하면서 쫓아냈다고 합니다. 김철수 사령관은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해병대 창설기의 살아있는 전설이 바로 이정호 소령의 어머님이었다니. 그리고 자신의 부하가 그런 분을 모독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장 모든 자료를 내 책상 위에 올려놔라. 그리고 사령관의 목소리가 격정에 떨렸습니다. 그분을 모셔와라. 즉시 헬기 긴급 출동.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헬기가 준비됐습니다. 부대 전체가 술렁였죠. 이런 상황은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조종사들도 급히 출동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헬기 소리에 모든 장병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령관이 직접 헬기를 타고 어디론가 가신다는 소문이 퍼졌거든요. 박진석 상병과 윤태호 상병은 더욱 초조해했습니다. 혹시 자신들의 일로 이런 큰일이 벌어지는 건 아닐까 싶어서 말이죠. 황병국 원사도 불안했습니다. 어제 쫓아낸 할머니가 문제가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저 평범한 동네 할머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전 부대원 비상 집합, 확성기를 통한 긴급 방송이 울려 퍼지자 모든 해병들이 운동장에 집결했습니다. 이런 대규모 집합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아무도 알 수 없어서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박진석 상병과 윤태호 상병도 그 대열 속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심장이 두근거렸죠. 헬기에서 내린 김철수 사령관의 뒤로 한 분이 당당하게 걸어 나오셨습니다. 군복을 입고 군모를 쓰신 조영숙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장병들이 그 광경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냥 할머니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군복을 입은 할머니에게서는 범상치 않은 위엄과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경례. 사령관의 구령에 따라 전 부대원이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왜 한 할머니에게 경례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사령관의 명령이니까 따를 뿐이었죠. 황병국 원사의 얼굴은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어제 자신이 쫓아낸 그 할머니가 사령관과 함께 헬기를 타고 나타났으니까요. 이제야 뭔가 엄청난 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전 장병에게 소개하겠다. 김철수 사령관의 목소리가 운동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심이 배어 있었죠. 이분은 조영숙 하사님이시다. 해병대 사기 출신으로 인천 상륙작전에 직접 참전하신 우리 해병대의 살아있는 역사이시다. 장병들 사이에서 술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병대 사기라면 창설 당시의 전설적인 존재들이었거든요. 을지무 공훈장, 화랑무 공훈장, 보국 훈장을 받으신 분이시고 해병대 사기 여성 전투요원 중 현재 유일하게 생존해 계신 분이시다. 이제서야 모든 장병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석 상병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이런 대단한 분이 동욱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니겠지 하는 헛된 희망을 품었지만 그리고 이분은 바로 이동욱 이등병의 할머니이시다. 그 순간 운동장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완전한 침묵이 흘렀죠. 그 고요함 속에서 조영숙 할머니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셨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다. 손자가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든 장병의 가슴에 강렬하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내 손자가 해병의 이름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는 없었다. 박진석 상병과 윤태호 상병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들이 괴롭힌 후임의 할머니가 해병대의 살아있는 전설이었다니. 전체 장병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황병국 원사 앞으로. 김철수 사령관의 호명에 황병국 원사가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전 부대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분께 무엇이라고 했는가? 사령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원사는 제대로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치매 걸린 할머니라고 했다면서? 사령관이 정확한 말을 언급하자 원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전 부대원들 앞에서 그의 굴욕감은 극에 달했죠. 해병대 창설기의 영웅이신 분께 그런 모독적인 말을 했다는 것이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사과해라. 당장. 김철수 사령관의 명령이 떨어지자 황병국 원사는 조영숙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전 부대원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최대의 치욕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눈이 멀어서 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며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그를 내려다보셨습니다. 그 시선에는 분노보다는 실망감이 더 많이 담겨 있었죠. 원사님, 진정한 군인이라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계급장이 높다고 해서 오만해지면 안 되는 법이거든요. 할머니의 말씀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진석 상병과 윤태호 상병도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아니, 조영숙 하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박진석 상병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장 외족하라는 자신의 배경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 깨달았거든요. 해병대의 살아있는 전설 앞에서는 그 어떤 빽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동욱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습니다. 윤태호 상병도 진심으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때리고, 괴롭히고, 해병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이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조영숙 할머니는 의무실에서 나온 동욱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아직 회복 중인 손자를 보시는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손자가 겪은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거든요. 할머니. 할머니가 정말 그런 대단한 분이셨어요? 동욱도 믿기 어려운 표정이었습니다. 평생 함께 살면서도 할머니의 이런 과거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 우리 동욱아. 할머니가 미안하다. 더 일찍 말해줬어야 했는데.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를 특별하게 대우받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내 자신의 힘으로 인정받기를 바랐거든. 할머니는 자신의 군모를 벗어 동욱의 머리에 씌워주셨습니다. 그 군모는 인천 상륙작전에서 실제로 착용하셨던 역사적인 유물이었죠. 이제 이것은 내 것이다. 내가 진정한 해병이 되었으니까. 김철수 사령관이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정호 동기의 아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령관님, 고맙습니다. 이제야 우리 동욱이가 진정한 해병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장병들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숙연해졌습니다. 진정한 해병 정신이 무엇인지
깨닫는 순간이었거든요. 힘으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지켜주는 것이 진짜 해병 정신이라는 것을 말이죠. 2달 후 동욱은 완전히 회복되어 정상적인 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군모를 착용하고 동기들과 함께 훈련에 임하는 모습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군모에는 특별한 역사와 의미가 담겨 있었거든요. 해병대 창설기의 영광과 할머니의 용기가 고스란히 새겨진 상징이었죠. 차렷, 경례. 동욱의 경례 자세는 완벽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간부들도 대견해했죠. 이제 동욱을 보는 시선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동정이나 특별 대우가 아니라 진정한 존경의 시선이었거든요. 박진석 상병과 윤태호 상병은 군사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태도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윤태호 상병은 진심으로 뉘우치며 매일 참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부대 내 힘든 일들을 자청해서 맡았죠. 박진석 상병도 처음에는 분을 못 이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욱아, 앞으로 우리 서로 도우며 지내자. 네, 윤태호 상병님. 이제 그들 사이에는 진정한 동료애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려는 의지는 확실했거든요. 부대 전체의 분위기도 혁신적으로 변했습니다. 가혹행위나 부당한 대우는 완전히 사라졌고 진정한 해병 정신이 무엇인지 모든 장병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조영숙 할머니의 이야기는 부대 내에서 전설이 되었고 신병 교육 과정에서는 해병 정신을 가르치는 소중한 교육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김철수 사령관은 부대 내 모든 규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해병대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키는 곳이다. 서로를 괴롭히는 곳이 절대 아니다. 사령관의 이 말은 모든 장병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황병국 원사는 중징계를 받고 후방부대로 전출되었지만 떠나기 전 동욱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정말 미안했다.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한 게 가장 큰 잘못이었어. 집에서는 조영숙 할머니가 평상시처럼 텃밭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한결 평안해지신 것 같았습니다. 수십 년간 감춰왔던 과거를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손자를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었거든요. 여보, 우리 동욱이가 정말 훌륭한 해병이 되었어요. 할머니는 돌아가신 아들 이정호 소령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정호야, 내 아들이 우리 집안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가고 있단다. 이제 마음 놓고 편히 쉬렴. 트렁크 속 유물들을 다시 정리하시면서 할머니는 진정한 평화를 찾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거든요. 며칠 후 동욱이 휴가를 나왔을 때 할머니는 그동안 말씀하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에서의 치열했던 전투, 전우들과의 소중한 우정, 그리고 아버지 이정호 소령의 어린 시절 추억들까지. 할머니가 젊었을 때는 정말 치열하게 살았구나. 할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저도 할머니처럼 용감한 해병이 되고 싶어요. 용감한 게 아니야, 동욱아. 그냥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이 있었을 뿐이지. 너도 그래야 한다.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내는 거란다. 청취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 할머니의 숨겨진 용기가 손자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냈습니다. 진정한 용기란 화려한 것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해병 정신이란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숨겨둔 과거를 드러낼 용기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용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용기의 불씨가 되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